민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과 같이 할 거예요. 다음 장면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민족의 의미와 요소. 민족의 의미와 요소. 과연 여러분들 민족이 뭔가요? 민족. 한문으로 선생님 간단하게 써볼까요? 민자만 선생님 쓸게요. 원래 이 한문의 이 민자는요. 피지배 계층을 나타내는 한문이었어요. 뭐라고요? 피지배 계층. 이 한자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눈이 빠진 거예요. 눈을 지워진 거예요. 눈을 빼버린 이유가 뭐예요? 한문에서 눈을 뺀 거예요. 이유가 피지배 계층, 도망가지 못하게. 예전에 민자는 피지배 계층을 얘기했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백성이라는 이 백성민자는 피지배 계층을 얘기한 게 아니죠. 전체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그래서 이 민족, 이 민족의 의미와 요소, 민족. 봅시다. 항아리 나오죠? 항아리에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감아놨고요. 고추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하겠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게 뭔가라고 하신가요? 쉽게 선생님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장독대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신.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런 문화, 이런 믿음의 문화, 이런 것들도 민족의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겠죠. 이런 요소를요, 우리는 객관적 요소라고 합니다. 같은 문화를 같이 느끼기 때문에.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아직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붉은 악마. 민족의 정체성을 충분히 느끼게 해줬던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 같은 거. 대표적인 민족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오른쪽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자, 1번. 민족의 요소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민족의 요소. 객관적 요소와 이 소속감 같은 경우를 무슨 요소라고 하냐면 주관적 요소라고 해요. 주관적 요소. 민족의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몇 가지로 나눠지더라? 두 가지더라. 첫 번째는요. 객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여러분들 객관적 요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있다면 민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지역, 지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 같은 피를 나누었다. 같은 피를 가졌다. 그렇죠. 혈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종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이전에 얘기했던 문화에 대해서도 같은 문화를 가졌다면 이것 또한 객관적 요소다. 그렇죠. 다음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빠뜨리지 않고 꼭 먹고 싶은 거. 고추장, 김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같은 음식. 여러분들 또 있죠? 해외여행 갔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익숙한 언어. 한국만 들리면 되게 반갑지 않나요? 되게 반가워요. 언어.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민족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내 경험할 때가 어떨 때냐. 여행 갔을 때예요, 여행 갔을 때 정말 낯설거든요. 여행이라고 하는 건 되게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얼굴과 비슷한 생김새 사람을 보던지 내가 먹는 음식과 비슷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들렸을 때 엄청 반가워요. 아, 내 민족이구나.
내 식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요? 내 민족이구나, 내 식구구나, 이런 걸 우리는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두 번째,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가 있겠죠.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우리 의식. 소속감, 이런 것이죠. 소속감. 공동체 의식. 다시 말해서 정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관적 요소가 같이 결합되었을 때 진정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한번, 말로만이 아니고 경험으로 한번 잠시가 아니고 대학교 들어가서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과 같이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여행 중에 세 곳은 꼭 가보라고 하죠. 세 곳. 한 곳은요, 체코 프라하. 왜 체코 프라하를 가라고 하냐면 체코 프라하는 중세의 천년이 그대로 남겨져 있대요. 왜냐하면 체코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체코를 쳐들어갔는데 체코는 바로 항복했어요. 항복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전쟁으로 훼손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그 체코 프라하는 중세 천년의 역사가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는 꼭 가봐야 된다, 이런 말을 선생님이 들었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행지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꼭 가야 된다. 정말 진정한 자유가 뭔지 거기서 만끽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세 번째 나라 오스트리아까지 얘기합니다. 오스트리아. 음악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세 나라를 못 가봤는데 분명히 꼭 갈 겁니다. 꼭. 낯선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때 어떻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나한테 다가오더라. 여러분들 건강한 경험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과서를 떠나서 민족의 요소, 이 두 가지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어떠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잠시 한번 빔 봐보실까요? 지금 요즘 추세가 민족만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계화, 다문화. 다원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양한 게 같이 함께 있는 거야. 민족만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내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당장 여러분들 식탁만 봐도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몇 나라의 국가의 음식들이 다 있어요. 여기 써져 있죠. 한국산 쌀밥, 호주산 미역국, 인도네시아산 조기구이, 콩자반 중국산 콩, 돼지불고기 프랑스산이에요. 김치도 중국산이고요. 칠레산 오렌지까지. 이 밥상만 해도 세계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계화. 우리는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 주위의 바깥의 환경은 참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이 세계화의 이유는 뭘까요? 세계화의 이유. 정보통신의 발달과 같은 이런 어떤 측면이 있겠죠. 교통도 발달됐고요. 다음 사진 봅시다. 다문화 가정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라고 하죠. 다른 나라 여자와 다른 나라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다문화 가정도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 추세에 우리는 어떻게 민족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인가라는 것을 가이드 한번 해보는 거. 이번 수업은 이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편하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간단히 선생님 쓰자면 세계화 다문화 추세다. 지금 어떤 추세다? 세계화 다문화 추세다. 다문화 다원화 이런 추세다. 특히요 이와 같이 세계화 다문화된 이유가 뭐냐? 정보통신, 정보통신의 발달, 정보통신, 교통, 이것의 발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번씩 선생님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 세계화 파트에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어떤 시험 문제를 내냐면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얘기해요. 세계화에 대한 긍정?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 있겠죠. 긍정적인 거.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게 뭐냐면 어차피 역사의 흐름이다.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능동적 참여론이 나옵니다. 능동적 참여론. 반면에 부정적 측면도 있어요. 뭐라고요?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자, 봅시다. 부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은요, 선진 자본 시장의 확대에 불과하다. 뭔 이게 세계화냐? 선진 유럽 국가의 몇몇 나라들의 그런 어떤 그 주도하에, 논리하에 움직여지지 않는가라는 거. 선진 자본 시장의 확대에 불과하다. 선진 자본 시장의 확대에 불과한 것이다. 선진 자본 시장의 확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개인과 개인의 빈부격차죠. 요즘에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 간의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더라. 세계화, 말이 세계화지 몇몇 소수의 나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